부산 영도구의 아침은 늘 짙은 해무로 시작되었다. 태종대 절벽을 휘감아 도는 축축한 공기는 항구 특유의 비릿한 짠내와 오래된 기계 기름 냄새를 실어날랐다. 이곳 영도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흘러가는 듯했다. 무태 부산과는 다리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지만 섬은 마치 스스로를 고립시킨 채 자신만의 음울한 규칙 속에서 숨쉬고 있었다. 사람들은 필요 이상으로 말을 아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마저 이 회색빛 부두에서는 한 톤 낮게 가라앉았다. 그 섬의 가장 외진 해안도로 끝자락 부서지는 파도를 정면으로 마주한 곳에 카페 율리시스가 있었다. 이곳은 관광객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오직 섬 사람들만이 간간히 찾는 작은 쉼터였다. 그리고 이 카페의 주인이 바로 강서연이었다. 그녀는 이 풍경의 일부처럼 조용했고 또 무심했다. 30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의 얼굴에는 바다를 오래 본 사람들 특유의 깊은 고요함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다부진 어깨와 커피 그라인더를 다루면서도 흐트러짐 없는 고든 자세 그리고 모든 움직임에 배어 있는 절제된 효율성은 그녀가 단순히 커피나 내리며 살아온 사람이 아님을 희미하게 암시했다. 손님들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치는 것을 본능적으로 피했다. 그녀의 눈은 너무 맑고 깊어서 마치 상대방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그 눈은 한때 지옥의 불길과 심해의 압력을 견뎌낸 자의 눈이었다. 강서연,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UDT, CR의 전설적인 중대장이자 중령으로 전역한 인물.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최초와 최고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그러나 4년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인질 구출, 작전 실패의 책임을 지고 군복을 벗은 뒤 그녀는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리고 스스로를 이 잊힌 섬의 가장자리에 유배시켰다. 그녀는 매일 새벽 오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카페 뒤편의 작은 방에서 몸을 풀었다. 군에서 익힌 혹독한 루틴은 아니었지만 몸의 감각을 날카롭게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식이었다. 근육의 기억은 선명했다. 그녀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명상으로 마음을 다스렸고 떠오르는 과거의 잔상들을 애써 무트로 밀어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오직 평화 혹은 평화에 가까운 망각이었다. 영도구는 겉보기에는 낡고 쇠락한 항구 도시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곳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는 보이지 않는 실체가 있었다. 해진그룹, 공식적으로는 수산물 유통과 항만하역을 주업으로 하는 건실한 지역 기업이었지만 영도구의 밤은 실질적으로 그들의 소나기에 있었다. 해진그룹의 회장 최태석은 섬의 그림자 군주였다. 이상한 일은 경찰의 태도였다. 영도구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건이나 실종 신고는 기묘할 정도로 신속하게 단순 사고나 가출로 종결되었다. 해진그룹의 이름이 연루될 기미가 보이면 관할서인 영도경찰서의 형사들은 마치 전염병을 피하듯 한 발 물러섰다. 영도 다리 건너서 해결할 일을 왜 만드냐는 것이 그들의 불문율이었다. 그들에게 영도구는 치외 법권지대였고 해진그룹은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될 성역이었다. 서연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철저히 무시했다. 그녀는 군인이었지 경찰이나 자경단원이 아니었다. 그녀의 전쟁은 끝났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카페를 찾는 몇 안 되는 단골 중 박노인이 있었다. 그는 평생을 영도 앞바다에서 물질을 해온 늙은 해남이자 이 섬의 몇 안 되는 원주민이었다. 그는 서연에게 종종 갓 잡은 해산물을 가져다 주었고 서연은 그에게 따뜻한 커피를 대접했다. 어느 날 오후 박노인이 평소와 달리 굳은 얼굴로 카페에 들어섰다. 그의 거친 손에는
구겨진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는 해진 그룹 놈들이 자신의 작은 땅을 팔라고 협박하고 있다고 했다. 그 땅은 그가 아내와 함께 평생을 일군 곳이자 바다로 나가는 유일한 길목이었다. 그놈들은 거기다 불법 하역장을 지을 모양이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어림없지. 노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서연은 그에게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조언했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여긴 그런 게 안 통하는 땅이야, 사장님. 그리고 그는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다. 내 아들놈이 부산일보 기자인데 지금 그놈들 뒤를 캐고 있어. 곧 재미있는 기사가 터질 걸세. 서연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이 섬에서 재미있는 기사는 곧 죽음의 영장을 의미한다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리고 정확히 3일 뒤 박노인이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그의 작은 어선이 정박해 있던 부두 근처였다. 경찰은 즉각 음주 후 실족사로 잠정 결론 내렸다. 하지만 서연은 박노인이 술을 입에도 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멀리서 현장을 지켜봤다.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은 터무니없을 정도로 성의가 없었고 현장을 통제하는 경찰관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처음으로 카페 문을 일찍 닫았다. 그녀는 박노인의 집을 찾아갔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의 집은 불이 꺼진 채 을씨년스러웠다. 대문은 열려 있었다. 집안은 난장판이었다. 누군가 집요하게 무언가를 찾은 흔적이 역력했다. 그리고 박노인이 말했던 그의 아들 박 기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그가 일한다는 부산일보 편집국에서는 그가 3일 전부터 무단결근 상태라고 했다. 서연은 부서진 액자 파편이 흩어진 방바닥에 쪼그려 앉았다. 그녀의 눈이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나 가출이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이자 납치였다. 그녀의 코끝을 스치는 희미한 화약 냄새와 피비린내가 과거의 기억을 자극했다. 그녀가 애써 묻어두려 했던 지옥의 냄새였다. 경찰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아니, 움직일 수 없을 것이다. 그녀는 박노인의 집을 샅샅이 뒤졌다. 침대 및 낡은 장롱 속, 심지어 부엌의 쌀독까지. 그리고 마침내 헛간의 낡은 어구 상자 밑바닥에 숨겨진 작은 USB 하나를 발견했다. 박노인이 아들을 위해 숨겨둔 것이 분명했다. 서연의 심장이 났고 묵직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녀가 원했던 평화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가 도망쳐온 전쟁의 또 다른 형태였다. 밤은 깊었고 영도대교의 붉은 조명이 검은 바다 위로 음산하게 번졌다. 강서연은 자신의 카페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커피를 내리는 카페 주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카페 지하 방음 처리된 작은 창고로 내려갔다. 그곳에는 그녀가 군을 떠날 때 유일하게 챙겨온 검은색 더플백이 있었다. 그녀는 더플백의 지퍼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손에 맞게 완벽하게 길들여진 특수 제압용 나이프와 분해된 상태의 개인화기, 그리고 야간 투시경을 포함한 최소한의 침투 장비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강철의 감촉을 느끼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녀는 박노인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 실종된 그의 아들을 생각했다. 공포가 만연한 이 섬에서 법이 침묵하고 경찰이 눈을 감은 이 무법지에서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 했다. 누군가는 총대를 매야 했다. 그녀는 평화를 원했지만 세상은 그녀에게 다시 한번 전쟁을 강요하고 있었다. 그리고 강서연은 단 한 번도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거부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USB를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했다. 암호화된 파일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박 기자가
목숨을 걸고 모은 자료들이었다. 혜진그룹의 불법 환적 기록, 밀수 품목 리스트,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경찰 고위 간부들의 이름이 적힌 장부. 이것은 영도구를 지배하는 거대한 악의 실체였다. 서연의 입가에 냉혹한 미소가 번졌다. 이제 사냥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먼저 영도 경찰서 내부의 동태를 파악하기로 결정했다. 이 섬의 공권력이 얼마나 깊이 썩었는지 확인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트럭을 몰고 경찰서 근처의 어두운 골목에 차를 세웠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줄기는 그녀의 결의를 다지듯 차창을 세차게 두드렸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 영도 경찰서의 후문으로 익숙한 인물이 황급히 빠져나왔다. 영도서 강력 1팀장인 문병철 형사였다. 그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더니 검은색 고급 세단에 올라탔다. 서연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 차를 뒤따랐다. 문 팀장의 차는 혜진그룹 소유의 횟집 앞이 아닌 태종대 깊숙한 곳의 폐창고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미 혜진그룹의 행동대장으로 보이는 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문 팀장은 그들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무언가를 보고했다. 비록 멀리 있었지만 서연의 뛰어난 독순술 능력은 그들의 대화를 명확하게 읽어냈다. 박 기자놈은 아직 입을 안 텁니다. 하지만 시간 문제입니다. 문 팀장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리는 듯했다. 서연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미 적의 일부였다. 공권력에 의한 정의 구현은 불가능했다. 그녀가 직접 나서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이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이 부패한 사슬을 끊어내야 했다. 영도구의 짙은 안개 속에서 전직 UDT 중령에 잠자던 야성이 마침내 깨어났다. 그녀는 이제 사냥감이 아니라 포식자였다. 강서연은 지하 창고의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다. 박 기자가 목숨과 맞바꾼 USB 안에 파일들은 판도라의 상자 그 자체였다. 그것은 단순한 비리 장부가 아니었다. 영도구를 거점으로 암약하는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의 설계도였다. 파일들은 수십 개의 하위 폴더로 나뉘어 있었고 각각 선박 입출항 기록 위조된 통관 서류 그리고 정체불명의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차명 계좌 내역들로 가득했다. 서연의 눈이 한 파일에 고정되었다. 혜진 그룹 조직도 및 주요 인물. 파일의 최상단에는 회장 최태석이라는 이름이 명시되어 있었다. 사진 속의 최태석은 50대 후반의 남자로 값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서는 항구의 거친 바닥에서부터 기어 올라온 자 특유의 야수성이 번뜩였다. 그는 공식적으로는 성공한 수산 유통 기업가였지만 이 자료들은 그가 사실상 영도구의 모든 불법 사업을 총괄하는 대부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의 아래로는 여러 명의 임원들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지만 서연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보안실장 백상이라는 직함이었다. 이름 대신 백상어라는 별명으로 더 자주 불리는 듯했다. 신상 정보는 거의 없었고 전직 북파 공작원 출신 추정, 최태석의 절대적인 신임, 극도로 잔인함이라는 짧은 메모만 적혀 있었다. 박노인을 살해하고 박 기자를 납치한 장본인이 바로 이자일 가능성이 높았다. 서연은 스크롤을 내려 부패의 사슬을 확인했다. 영도 경찰서의 문병철 팀장은 하수인에 불과했다. 그는 주로 자잘한 폭력 사건을 덮거나 수사 방향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역할을 맡았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다. 박 기자는 부산 항만경찰대라는 별도의 폴더를 만들어 두었다. 영도구는 섬 전체가 거대한 항구였고 혜진그룹의 핵심 사업은
바다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녀는 데이터베이스를 교차 분석하기 시작했다. UDT 시절 익힌 정보 분석 기술이 되살아났다. 해진 그룹 소유의 선박들은 유독 특정 시간대에 특정 부두를 통해 입항했다. 그리고 그 시간대의 항만 순찰 및 검문 기록은 언제나 이상 없음으로 보고되어 있었다. 그 모든 보고서에 최종 서명을 한 인물은 단 한 명 부산항만경찰대 수사과장 문병철이었다. 영도경찰서의 문 팀장과 동명이인이거나 혹은 더 교묘한 연줄일 수도 있었다. 서연은 박 기자의 자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문병철이 두 명일 리는 없었다. 아마도 영도서에서 항만경찰대로 자리를 옮겼거나 혹은 박 기자가 두 기관에 걸친 그의 영향력을 구분해 표기했을 가능성이 컸다. 그녀는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했다. 디지털 증거는 조작될 수 있지만 현실의 움직임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장비를 챙겼다. 완전한 검은색 작전복으로 갈아입은 그녀는 더 이상 카페 주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림자 속으로 스며들 준비를 마친 특수 요원이었다. 밤 1시 영도구에서 가장 보안이 삼엄하다는 해진 전용 7부두. 박 기자의 자료에 따르면 이곳이 밀수의 핵심 통로였다. 서연은 200m 떨어진 인근의 폐건물 옥상에 몸을 숨겼다. 그녀의 손에는 고성능 야간 투시경이 들려 있었다. 부두는 거대한 서치라이트로 대낮처럼 밝혀져 있었지만 서치라이트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와 그림자들이 존재했다. 해진 그룹의 사설 경비들은 2인 1조로 순찰을 돌고 있었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군사 훈련을 받은 자들의 그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새벽 2시 37분, 약속된 시간인 듯 부두가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멀리서 대형 화물선 한 척이 엔진 소리를 죽인 채 천천히 접안했다. 일반적인 컨테이너선이 아니었다. 낡고 등록번호가 불분명한 유령선이었다. 배가 멈추자마자 거대한 크레인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다른 컨테이너들과는 다른 아무런 표식도 없는 검은색 컨테이너 하나가 조심스럽게 하역되었다. 그때 부두의 통제실에서 몇 명의 인물이 걸어 나왔다. 서연은 즉시 야간 투시경의 배율을 높였다. 중앙에 선 남자는 사진으로 본 최태석이 분명했다. 그는 값비싼 코트를 입은 채 시가를 피우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서늘한 인상의 남자가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다. 날카로운 눈매, 다부진 체격, 백상일 것이다. 그리고 서연의 눈을 의심하게 만든 마지막 인물, 항만경찰대 제복을 입은 남자가 최태석을 향해 깍듯하게 경례를 붙였다. 서연은 줌을 당겨 그의 얼굴과 명찰을 확인했다. 문병철, 영도경찰서의 문병철 팀장과 동일 인물이었다. 그는 두 개의 직함을 동시에 사용하며 양쪽의 정보를 모두 통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단순한 부패 경찰이 아니라 이 거대한 범죄 조직의 핵심 간부였다. 문병철은 서류철을 최태석에게 건넸고 최태석은 그것을 백상에게 넘겼다. 백상은 서류를 대충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문병철은 다시 한번 허리를 숙인 뒤 순찰차를 타고 유유히 부두를 빠져나갔다. 법의 집행자가 범죄의 현장을 호위하고 있는 기막힌 광경이었다. 서연은 이 모든 과정을 고해상도 카메라에 담았다. 검은색 컨테이너는 대기하고 있던 트레일러에 실렸다. 서연은 폐건물을 빠져나와 자신의 트럭에 시동을 걸었다. 그녀는 UDT 시절 배운 미행 및 추적 기술을 사용해 일정한 거리를 두고 트레일러를 뒤쫓았다. 트레일러는 영도 시내를 벗어나지 않았다. 차는 뜻밖에도 영도에서 가장 오래된
복례동 폐조선소 안으로 사라졌다. 그곳은 수십 년 전 문을 닫은 뒤 도시의 흉물처럼 방치된 곳이었다. 서연은 조선소 외곽에 차를 세우고 담장을 넘었다. 녹슨 철골 구조물들이 거대한 괴물의 뼈대처럼 밤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그녀는 소리 없이 움직였다. 바람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백고동 소리가 그녀의 발소리를 완벽하게 감춰주었다. 트레일러는 가장 큰 경납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있었다. 그녀는 경납고의 낡은 환풍구를 통해 내부를 살폈다. 안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수십 명의 인부들이 검은색 컨테이너에서 상자들을 내리고 있었다. 상자들은 크기와 모양이 일정했다. 마약이나 무기류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그 작업 현장을 백상이 직접 감독하고 있었다. 그때 경납고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사무실 문이 열렸다. 백상이 그쪽으로 걸어갔다. 서연은 시선을 돌렸다가 숨을 멈췄다. 사무실 안의 의자에 한 남자가 묶여 있었다. 온몸이 피투성이었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지만 서연은 그가 박 기자가 틀림없음을 직감했다. 그는 아직 살아 있었다. 해진 그룹은 USB의 행방을 알아내기 위해 그를 살려두고 고문하고 있었던 것이다. 백상이 박 기자의 머리채를 잡아 올렸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자료는 어디 있나? 박 기자는 피 섞인 침을 뱉으며 저주를 퍼부었다. 이미 늦었어. 너희는 끝장이야. 백상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그의 복부를 가격했다. 박 기자가 비명을 삼키며 쓰러졌다. 백상은 부하에게 무언가를 지시했다. 내일까지 입을 열지 않으면 아비 곁으로 보내줘라. 서연은 주먹을 굳게 쥐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녀는 냉정함을 유지했다. 지금 당장 뛰어드는 것은 자살행위였다. 적의 규모와 화력을 정확히 알 수 없었고 무엇보다 박 기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왔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구출 계획과 동시에 이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할 작전이 그려지고 있었다. 그녀는 박 기자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그가 USB의 행방을 발설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희미한 희망을 걸었다. 하지만 시간은 많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지하 창고로 돌아와 수집한 영상과 사진들을 정리했다. 최태석 백상, 그리고 문병철. 이 세 명의 핵심 고리가 명확해졌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조사를 넘어 작전을 개시해야 했다. 해진 그룹은 박 기자가 자료를 누군가에게 넘겼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박노인과 마지막으로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샅샅이 뒤지고 있을 터였다. 서연은 자신의 존재가 곧 드러날 것임을 직감했다. 그녀의 카페 율리시스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었다. 그녀는 노트북에서 USB를 분리하여 목에 걸었다. 그리고 최소한의 생존 장비와 무기만을 챙겨 더플백에 넣었다. 그녀는 자신이 아끼던 커피 머신을 한번 돌아보았다. 평화로웠던 순간들은 이제 끝났다. 그녀는 카페 뒷문으로 빠져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가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카페 앞에 멈춰 섰다. 영도구의 그림자가 그녀를 찾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폭우가 영도구의 해안선을 집어삼킬 듯이 몰아쳤다. 바람은 쇠파이프가 부딪히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카페 율리시스의 유리창을 두드렸다. 강서연은 이미 떠날 준비를 마쳤지만 마지막으로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손때가 묻은 에스프레소 머신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지난 4년간의 짧은 평화가 이 기계 안에 응축되어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최소한의 식량과 물 그리고 응급처치 키트를 챙겨
더플백을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그녀가 막 지하 창고의 문을 잠그려던 순간이었다. 그녀의 감각이 곤두섰다. UDT 시절 수백 번의 침투 작전에서 생사를 갈랐던 그 동물적인 육감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빗소리와 바람 소리 외에 지극히 미세하지만 일정한 리듬이 들려왔다. 여러 명의 발소리, 그것도 훈련받은 자들이 전술 대형을 갖추고 접근할 때 나는 특유의 소리였다. 그들은 빗소리를 방패 삼아 카페를 완벽하게 포위하고 있었다. 서연은 즉시 지하 창고에 전등을 껐다. 카페 내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카운터 아래 가장 깊숙하고 어두운 곳으로 몸을 숨겼다. 그녀의 손에는 군용 대검이, 허리에는 KO 권총이 비상호신용으로 등록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숨을 죽였다. 심박수는 오히려 평소보다 더 느리고 묵직하게 뛰었다.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오히려 완벽하게 냉정해지는 그녀 특유의 전투 몰입 상태였다. 광괭음과 함께 카페의 정문 유리창이 박살났다. 동시에 뒷문 잠금 장치가 강력한 충격에 의해 파괴되는 소리가 들렸다. 완벽한 양동 작전이었다. 최소 6명 이상의 인원이 동시에 진입했다. 그들은 검은색 전술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소음기가 달린 기관 단총을 들고 있었다. 단순한 깡패가 아니었다. 전문적인 용병이나 그에 준하는 훈련을 받은 자들이었다. 수색해 위층부터 확인해 선두에 선 남자가 낳고 거친 목소리로 명령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도 신속하게 움직였다. 적외선 투시경을 착용한 듯했다. 서연은 자신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임을 깨달았다. 그녀에게는 야간 투시 장비가 없었다. 그녀는 오직 청각과 촉각, 그리고 공간에 대한 완벽한 기억에 의존해야 했다. 2명이 계단을 통해 2층 주거 공간으로 올라갔다. 나머지 4명이 1층 홀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조심스러웠지만 이 작은 카페의 주인인 여성을 상대로 이 정도의 무장을 한 것에 대한 일말의 방심이 느껴졌다. 그들은 강서연이라는 존재의 본질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한 명이 카운터 쪽으로 천천히 접근했다. 그는 총구에 달린 전술 라이트를 켜서 카운터 안쪽을 비췄다. 빛이 서연이 숨은 곳을 아슬아슬하게 비껴갔다. 서연은 숨을 완전히 멈췄다. 남자가 카운터 안으로 한 발 들어서는 순간 서연은 어둠 속의 표범처럼 튀어나갔다. 그녀의 움직임은 소리도 예고도 없었다. 그녀는 남자의 총을 쥔 팔을 꺾어 안쪽으로 돌렸고 동시에 그의 목덜미를 가격했다. 남자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서연은 그의 기관단총과 적외선 투시경을 순식간에 빼앗아 착용했다. 이제 전세가 역전되었다. 무슨 일이야? 다른 쪽을 수색하던 자가 동료의 기척이 사라지자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그가 의아해하며 다가오는 순간 서연은 이미 카운터를 넘어 주방 입구의 어둠 속에 몸을 숨긴 후였다. 투시경을 통해 보이는 세상은 녹색의 전장이었다. 빌어먹을 위치 사수의 리더로 보이는 자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서연은 주방의 대형 냉장고 뒤에서 튀어나오며 접근하던 다른 한 명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남자가 균형을 잃고 쓰러지자 그녀는 빼앗은 총의 개머리판으로 그의 관자놀이를 강타했다. 2번째 적이 무력화되었다. 이제 1층에는 2명, 2층에 2명이 남았다. 적이다. 2층 지원 요청. 1층에 남은 2명이 공포에 질려 소리치며 서로 등을 맞대고 엄폐물을 찾았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사냥하던 대상이 아니라 사냥감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서연은 그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곳, 주방의 환풍구를 통해 순식간에 2층으로 향하는
외부 배관으로 이동했다. 2층의 침입자들은 서연이 1층에서 교전 중일 것이라 확신하고 계단 입구를 경계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서연은 2층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2명의 침입자는 경악하며 총구를 돌렸다. 하지만 서연의 동작이 더 빨랐다. 그녀는 바닥을 구르며 그들의 발목을 향해 점사를 가했다.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들은 전투 의지를 상실했다. 서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곧바로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복귀했다. 1층에 남은 2명은 2층의 총소리와 비명소리에 완전히 혼란에 빠진 상태였다. 그들은 계단 쪽으로 무작정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다. 죽여, 당장 죽여버려. 바로 그때 카페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검은색 세단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내렸다. 그는 폭우 속에서도 우산 하나 쓰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감은 비바람을 압도했다. 날카로운 눈매, 완벽하게 다듬어진 수트, 백상이었다. 그는 귓속의 인이어를 통해 처참한 비명과 총성을 들으며 불타오르는 아마도 총격으로 인해 가스 밸브가 터진 듯했다. 카페 건물을 무표정하게 응시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이, 그것도 거액을 주고 고용한 전직 특수부대 출신 용병들이 단 한 명의 여성에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후퇴, 전원 후퇴하라. 그가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카페 안 마지막 남은 2명은 공포에 질려 서로에게 의지한 채 출입문 쪽으로 뒷걸음질 쳤다. 서연은 그들 앞에 테이블을 발로 차서 넘어뜨려 그들의 퇴로를 막았다. 2 사람은 넘어진 테이블 뒤에 숨어 절박하게 총을 쏘아댔다. 총알이 커피 머신을 박살내고 원두 포대를 터뜨렸다. 카페 안은 화약 냄새와 커피향 그리고 피비린내가 뒤엉켜 아수라장이 되었다. 서연은 주방에서 소화기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안전핀을 뽑고 그들에게로 굴렸다. 수류탄이다 한 명이 공포에 질려 소리치며 몸을 움츠렸다. 그 순간 서연은 엄폐물에서 뛰쳐나와 그들의 머리를 향해 정확하게 2발을 쏘았다. 물론 그녀가 빼앗은 총은 비살상용 고무탄 용병들이 제압용으로 소지 안으로 즉시 교체된 상태였다. 하지만 그 충격은 뇌를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단 5분 만에 6명의 전문 용병이 전직 UDT 중령 1명에게 완벽하게 제압당했다. 카페는 총격과 화재로 인해 완전히 파괴되었다. 그녀가 지키려던 일상의 공간은 이제 검은 연기 속에 사라지고 있었다. 서연은 숨을 몰아쉬며 부서진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백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2 사람의 시선이 폭우를 뚫고 허공에서 부딪혔다. 백상의 눈에는 당혹감과 함께 상대를 잘못 골랐다는 차가운 분노, 그리고 동질의 존재를 알아본 듯한 기묘한 흥분감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그는 말없이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다. 차는 빗속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이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해진 그룹은 그녀의 존재를 알았고 그녀를 제거할 의지가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실패했다. 서연은 불타는 카페를 뒤로하고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녀 역시 경고를 보낸 셈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며 자신을 건드린 대가를 처절하게 갚아줄 것이라고. 영도구의 밤은 이제 막 진짜 전쟁을 시작하고 있었다. 불타는 카페의 열기가 강서연의 등을 후려쳤다. 그녀는 쏟아지는 폭우 속으로 몸을 던졌다. 빗물은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땀과 재를 씻어냈지만 그녀의 내면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차가운 분노는 식히지 못했다. 카페 율리시스의 강서연은 죽었다. 이제 오직
UDT의 전설적인 중대장 율리시스라는 코드네임으로 불렸던 강서연만이 이 비에 젖은 어둠 속에 존재했다. 그녀의 민간인 신분이라는 껍데기는 화염과 함께 사라졌다. 백상의 등장은 해진 그룹이 그녀의 정체를 어렴풋이나마 파악했거나 최소한 그녀를 박노인 및 박 기자와 연관된 위험인물로 특정했음을 의미했다. 그들은 그녀를 정리하기 위해 최고 수준의 용병들을 보냈지만 오히려 자신들의 이빨이 부러지는 결과를 맞았다. 하지만 그들은 2차 공격을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서연은 영도구의 미로 같은 골목길을 소리 없이 내달렸다. 그녀는 이 섬의 지리를 완벽하게 꿰고 있었다. 그녀의 목적지는 태종대 자갈마당 근처 절벽 아래 숨겨진 낡은 방공호였다. UDT 시절 비상 상황을 대비해 전국 주요 항구에 비공식 은신처를 마련해두는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녀는 4년 전 영도에 정착하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이곳을 자신만의 안전가옥으로 개조해 두었다. 방공호는 축축하고 곰팡이 냄새가 났지만 두꺼운 콘크리트 벽은 외부의 어떤 감청이나 폭발에도 견딜 수 있었다. 내부에는 최소한의 생존 물품과 가장 중요한 것 추적이 불가능한 위성 암호화 통신 장비가 갖춰져 있었다. 그녀는 젖은 작전복을 벗어 던지고 상처를 확인했다. 유리 파편에 긁힌 몇 군데 자상이 있었지만 아드레날린 덕분에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전투 식량을 씹으며 노트북을 부칭했다. 박 기자의 USB는 여전히 그녀의 목에 걸려 있었다. 이 자료는 중요했지만 죽은 정보였다. 그녀에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움직이는 해진 그룹에 살아있는 정보가 필요했다. 백상의 지휘 체계, 그들의 통신망 그리고 박 기자가 감금된 장소의 실시간 동태. 그녀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없었다. 그녀는 암호화된 위성 네트워크에 접속했다. 수십 개의 보안 레이어를 통과한 후 그녀는 단 하나의 코드라인을 입력했다. 지로. 그녀의 옛 UDT 동료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이자 화이트 해커였다. 그는 전역 후 현재 국정원 산하 사이버 안보팀을 비밀리에 지휘하고 있었다. 몇 분간의 침묵 후 모니터에 단 한 글자가 깜박였다. Alive 살아있나? Need Ghost Protocol. 유령 프로토콜 필요하다. 서연이 짧게 타이핑했다. 곧바로 음성 연결이 수립되었다. 지직거리는 잡음 너머로 났고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장님 4년 만입니다. 부산에서 커피향 대신 화약 냄새가 진동을 하는군요. 제로. 상황이 안 좋아. 서연이 본론으로 들어갔다. 부산 영도구 해진 그룹. 놈들이 내 신원을 파악했다. 방금 내 카페에 용병 6명을 보냈더군. 제로의 목소리가 즉각적으로 심각해졌다. 혜진, 거기 손대셨습니까? 거긴 단순한 조폭이 아닙니다. 이미 부산항 전체를 장악한 기업형 카르텔입니다. 그 뒤에는 정치권까지 엮여 있습니다. 지금 당장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선택지가 없어. 그들이 기자를 납치했고 내 친구를 죽였어. 서연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 기자가 남긴 자료를 전송하겠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해. 놈들의 내부망을 뚫어야 한다. 최태석 백상, 그리고 부패 경찰 문병철. 이 세 놈의 실시간 동선과 통신 내역이 필요해. 그녀는 USB의 데이터를 제로에게 전송했다. 데이터가 전송되는 동안 서연은 방공호 벽에 지도를 펼쳤다. 복내동 폐조선소, 박 기자가 갇힌 곳. 그곳은 사방이 트여 있고 접근로는 하나뿐인 천연의 요새였다. 제압당한 용병들의 장비를 확인했다. 이스라엘제 마이크로 타보르, 소음기까지 완벽했어.
놈들은 자금력이 상상을 초월해 데이터 수신 완료했습니다. 분석 중. 이건 미쳤군요. 제로의 목소리가 경악으로 물들었다. 대장님, 이건 단순 밀수가 아닙니다. 규모가, 이건 국가 안보 문제입니다. 무기류 혹은 그에 준하는 전략 물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로는 즉시 해진 그룹의 방화벽을 스캔하기 시작했다. 놈들 아주 교묘하게 폐쇄망을 쓰고 있습니다. 뚫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서연은 기다렸다. 그녀는 총기를 분해하고 정비했다. 카페에서 노획한 기관단총은 이미 망가졌지만 그녀에겐 자신의 KO와 대검, 그리고 최소한의 폭약이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최태석을 직접 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는 수많은 방패 뒤에 숨어 있을 것이다. 백상은 위험한 칼이지만 칼자루를 쥔 손을 제압해야 했다. 그녀는 문병철을 떠올렸다. 그는 부패했지만 동시에 공무원이었다. 그는 가족이 있었고 지켜야 할 공식적인 지위가 있었다. 그는 이 사슬의 가장 약한 고리일 가능성이 높았다. 힘으로만 밀어붙여서는 박 기자를 구출할 수도 이 거대한 조직을 무너뜨릴 수도 없었다. 그들의 내부에서부터 균열을 만들어야 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제로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찾았습니다. 놈들의 내부 서버에 백도어를 심었습니다. 위성사진과 교차 검증 중 대장님 특이 동향이 포착됐습니다. 48시간 뒤 대규모 물건이 들어옵니다. 감지양 갬지아이 펄도 복례동이 아니라 태종대 아래 숨겨진 그들의 사설 항구입니다. 서연의 눈이 빛났다. 박 기자는 아직 복례동에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송 계획이 잡혀 있군요. 물건이 들어오는 날 거래의 담보물 혹은 처리 대상으로 함께 감지양으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제로가 긴급하게 정보를 추가했다. 이 거래 최태석과 백상이 직접 현장에서 지휘합니다. 그들의 모든 역량이 그날 밤 감지양에 집중될 겁니다. 서연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것이 기회였다. 적들이 가장 크게 움직이는 날, 그들의 방비가 한 곳에 집중될 때가 바로 가장 취약한 순간이었다. 그녀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계획을 세웠다. 박 기자를 구출하고 놈들의 범죄 현장을 급습하여 모든 것을 끝장낸다. 제로. 지금부터 문병철에 대한 모든 것을 긁어모아 그의 은행 계좌 통신 내역, 심지어 그의 가족 관계 자녀의 학교까지 그가 숨쉬는 것조차 알아내야겠어. 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힘으로 안 된다면 머리를 써야지. 이 사슬을 끊기 위해 가장 약한 고리부터 부숴버리겠다. 그녀는 더플백을 챙겼다.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48시간. 이제 방공호에 숨어 있을 시간이 아니었다. 그녀는 직접 움직여야 했다. 가장 위험한 도박이 될 것이지만 성공한다면 영도구를 짓누르던 거대한 악을 뿌리 뽑을 수 있었다. 서연은 방공호의 육중한 철문을 열고 다시 빗속으로 나섰다. 그녀의 다음 목표는 항만 경찰대의 문병철이었다. 강서연은 방공호의 차가운 어둠 속에서 문병철의 프로필을 검토했다. 제로가 실시간으로 전송해주는 정보는 박 기자의 USB보다 훨씬 더 적나라했다. 문병철 48세, 부산항만경찰대 수사과장, 슬하의 일녀 12세 희귀 심장질환, 5년 전 딸의 막대한 수술비와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해진 그룹의 최태석 회장에게 손을 벌린 것이 시작이었다. 그는 처음에는 단순한 정보 제공자였으나 점차 조직의 깊숙한 곳까지 발을 담그게 되었다. 그의 약점 딸의 치료비은 그를 올가매는 가장 강력한 족쇄가 되었다. 그는 부패했지만
동시에 절박한 아버지였다. 서연은 이 지점이 그를 무너뜨릴 아킬레스건이자 동시에 그를 돌려세울 유일한 명분이 될 수 있음을 직감했다. 대장님, 어젯밤 카페 습격 이후 백상이 문병철에 대한 감시를 붙였습니다. 제로의 음성이 인이어를 통해 들려왔다. 그의 아파트 맞은편 건물의 2인 1조가 24시간 감시 중입니다. 보호가 아니라 통제입니다. 최태석은 문병철이 흔들리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서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그녀는 문병철을 만날 장소와 시간을 정했다. 그의 사무실도 집도 아니었다. 그가 유일하게 혼자가 되는 순간, 퇴근 후 딸의 병문안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 항만대교 아래의 거대한 공영 주차장이었다. 그곳은 수백 대의 트레일러가 주차된 거대한 강철의 미로였고 CCTV 사각지대가 명확했다. 밤 10시. 문병철은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자신의 차에 올라탔다. 그는 시동을 걸기 전 무의식적으로 룸미러를 확인했다. 어둠 속에서 자신을 감시하는 시선을 느끼는 듯했다. 그가 막 기어를 넣으려던 순간 조수석 문이 열렸다. 그리고 검은 그림자 하나가 소리 없이 좌석에 앉았다. 문병철은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그의 관자놀이를 겨누었다. 강서연이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눈으로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시동 끄고 손은 운전대 위에 올려 경고하는데 어설픈 짓은 생각도 마. 당신이. 율리시스. 문병철의 목소리가 공포로 갈라졌다. 카페 습격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 백상이 회수한 부하들 중 의식이 있던 자가 그녀에 대해 보고한 것이 분명했다. 누구야 혜진에서 보낸. 내가 혜진 사람이었다면 당신은 이미 트렁크에 실렸어. 서연이 그의 말을 잘랐다. 서연은 권총을 거두는 대신 태블릿 PC를 켜서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화면에는 칠부두에서 최태석과 백상에게 경례를 붙이던 그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다음 화면은 그의 차명 계좌로 입금된 거액의 돈다발 사진이었다. 항만경찰대 과장님이 밤에는 하역 작업도 감독하시더군. 아주 부지런해. 문병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조작이야. 당신이 뭘 안다고. 그가 품 안의 권총으로 손을 가져가려던 찰나였다. 서연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그의 손목을 꺾어 제압하고 동시에 다른 손으로 그의 턱을 잡아 운전석 유리창에 처박았다. 두 번째 경고는 없어 문 과장. 그녀는 그의 권총을 빼앗아 대시보드 위로 던져버렸다. 완벽한 제압이었다. 문병철은 공포와 고통 속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원하는 게 뭐야? 돈 얼마면 돼? 돈. 서연이 비웃었다. 당신이 최태석에게 받는 푼돈 따위가 필요할 것 같아. 그녀는 태블릿에 다음 사진을 보여주었다. 사진 속에는 문병철의 아파트 맞은편 옥상에서 망원 렌즈로 그의 집거실을 겨누고 있는 두 명의 남자가 찍혀 있었다. 그리고 다른 사진에는 그의 딸이 타고 있는 병원 셔틀을 뒤따르는 검은색 세단이 있었다. 백상이 보낸 놈들이야. 당신 딸 서윤이. 아주 귀엽더군. 심장이 안 좋다지. 문병철의 눈이 절망으로 흔들렸다. 그는 자신을 협박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서연의 다음 말이 그의 마지막 방어선을 무너뜨렸다. 최태석은 당신을 못 믿어. 어젯밤 내 카페를 친 놈들이 전멸했거든. 혹시라도 당신이 입을 열까봐, 혹은 내가 당신에게 접근할까봐 내 가족을 담보로 잡은 거야. 넌 지금 네가 지키려던 가족을
인질로 잡힌 채 혜진을 위해 일하고 있는 거라고. 아, 안 돼. 서윤이, 문병철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악의 편에 섰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 악의 또 다른 희생양에 불과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오열하기 시작했다.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내 딸만은. 서연은 그가 무너질 시간을 잠시 주었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야말로 이성이 들어설 틈이 생기는 법이었다. 일어설 기회를 주지.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선택지가 담겨 있었다. 선택해. 이대로 최태석의 개로 살다가 모든 게 드러났을 때 내 가족과 함께 비참하게 정리당할 건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속죄할 기회를 잡을 건가? 속죄. 문병철이 멍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살고 싶다면, 내 가족을 살리고 싶다면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 전부 대답해. 36시간 뒤 감지항에서 벌어지는 일, 전부. 서연의 눈이 맹수처럼 빛났다. 문병철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유일한 구원주를 잡기로 결심했다. 그는 지난 몇 시간 동안 자신이 보고받고 준비했던 모든 것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내일 밤 자정입니다. 감지항 3번 독. 북한에서 오는 위장 화물선입니다. 물건은 전략 무기 부품이라고 들었습니다. 러시아를 거쳐 제3국으로 가는. 그는 감지항의 내부도면, 경비 인력 배치도, CCTV 위치, 그리고 백상의 예상 동선까지 태블릿 지도 위에 미친 듯이 그려나갔다. 박 기자는 3번독 옆에 있는 냉동 창고 2층 VVIP실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거래가 성사되면 물건과 함께 배에 태워 처리할 계획입니다. 서연은 그 모든 정보를 즉시 제로에게 전송했다. 좋아. 이제 내 가족 차례야. 그녀는 이니어를 통해 제로에게 명령했다. 제로, 문 과장의 가족, 지금 당장 확보해. 백상의 감시조는 정리해. 제로의 짧은 응답이 들려왔다. 작업 개시 10분 내로 완료하겠습니다. 문병철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연을 바라보았다. 지금 당장요, 내 방식이야. 난 약속은 당신 가족은 지금 즉시 서울 근교의 안전가옥으로 이동한다. 당신이 속죄를 마칠 때까지 아무도 찾지 못할 거야. 몇 분 뒤 문병철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의 아내였다. 여보, 지금 갑자기 국정원이라고. 문병철은 서연의 지시대로 아내를 안심시켰다. 전화가 끊기고 그는 서연을 향해 거의 무릎을 꿇을 기세였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는 법정 가서 해. 서연은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문병철에게 마지막 임무를 주었다. 넌 평소처럼 행동해. 감지항에도 예정대로 나타나. 하지만 내가 신호를 보내면 넌 이 번호로 전화해. 부산청이 아니라 서울 본청 감찰부 직통 라인이야. 네가 아는 모든 것을 불어. 그게 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서연은 문병철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었다. 기억해. 내일 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결정할 거야. 그녀는 말을 마치자마자 차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문병철은 한동안 텅 빈 조수석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운전대에 얼굴을 묻었다. 지옥의 문턱에서 돌아온 기분이었다. 방공호로 돌아온 서연은 문병철이 제공한 감지항의 상세 도면을 벽에 펼쳤다. 제로가 보내온 실시간 위성사진과 교차 검증하며 침투 경로를 설계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적의 심장부 병력 배치, 인질의 위치, 그리고 거래 시간까지.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실행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장비들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기 시작했다. 영도구의 운명을 건 마지막 전투가 다가오고 있었다. 밤은 죽음처럼 고요했다. 영도구의 가장 남쪽 태종대 절벽 아래 숨겨진 감지항은 폭풍전야의 긴장감으로 부풀어 있었다. 파도는 거대한 콘크리트 방파제를 집어삼킬 듯이 울부짖었고, 비바람은 항구의 서치라이트 불빛을 어지럽게 흩뜨려 놓았다. 이곳은 해진 그룹의 심장부이자 그들의 가장 어두운 비밀이 거래되는 사설 왕국이었다. 강서연은 칠흑 같은 바다에서 솟아올랐다. 그녀는 산소통 없이 오직 UDT의 특수 침투용 제호흡기 하나에 의지해 항구의 감시망을 피해 절벽 아래로 접근했다. 레이더와 열 감지기가 방파제를 촘촘히 훑고 있었지만 그녀는 파도가 가장 거세게 부서지는 사각지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갈고리가 절벽의 틈새에 밝혔다. 그녀는 젖은 군화로 암벽을 밟으며 30m 높이의 절벽을 소리 없이 등반했다. 항구의 외곽 철책에 도달했을 때 그녀는 이미 제로가 보내준 실시간 감시 패턴을 완벽하게 숙지한 상태였다. 2명의 경비가 순찰을 도는 45초의 틈. 그녀는 절단기로 철책의 가장 약한 부분을 끊고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움직이는 그림자 항구의 강철 구조물과 하나가 된 유령이었다. 감지항 3번 독은 거대한 컨테이너선이 접안한 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문병철의 정보대로였다. 하지만 하역되는 물건은 일반적인 컨테이너가 아니었다. 짙은 국방색의 군용 마크가 교묘하게 지워진 특수 화물 상자들이었다. 최태석과 백상이 직접 현장을 지휘하고 있었다. 백상은 매서운 눈으로 사방을 경계했고 그의 지휘를 받는 용병들은 항구 곳곳에 저격수처럼 배치되어 있었다. 서연은 그들의 시선을 피해 컨테이너 더미의 그림자를 타고 이동했다. 그녀의 목표는 3번 독 바로 옆 냉동 창고라고 표시된 거대한 건물이었다. 박 기자가 갇힌 곳 창고 입구에는 4명의 경비가 삼엄하게 지키고 있었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했다. 그녀는 건물의 후면 환기 덕트를 노렸다. UDT의 침투 훈련은 도시의 모든 구조물을 활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그녀는 좁은 환기구를 통해 건물 내부로 잠입했다. 내부는 냉동시설 특유의 한기와 기계음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2층 VVIP실로 향하는 내부 통로를 찾았다. 문 앞에는 2명의 경비가 추가로 버티고 있었다. 서연은 어둠 속에서 작은 돌멩이를 복도 반대편으로 던졌다. 무슨 소리야 한 명이 총을 겨누며 소리가 난 곳으로 다가갔다. 그 순간 서연은 남은 경비의 등 뒤에서 나타났다. 그녀의 손이 그의 입을 막고 경동맥을 정확하게 압박했다. 남자는 소리 없이 의식을 잃었다. 다른 경비가 이상을 느끼고 돌아섰을 때 서연은 이미 그의 턱을 향해 강력한 장타를 날린 후였다. 2명의 경비가 5초 만에 무력화되었다. 그녀는 제로가 미리 해제해둔 VVIP실의 디지털 도어록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은 어두웠지만 희미한 빛 속에 한 남자가 의자에 묶여 있었다. 박 기자였다. 그는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아직 눈빛만은 살아 있었다. 누구? 그가 쉰 목소리로 물었다. 박노인 친구입니다. 서연이 짧게 속삭이며 그의 결박을 풀었다. 아버님의 복수를 하러 왔습니다.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박 기자는 그녀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섰다. 자, 자료, USB. 내가 갖고 있습니다. 여길 빠져나가야 합니다.
서연이 그를 데리고 막 문을 나서려던 순간이었다. 복도 끝에서 요란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누군가 쓰러진 경비를 발견한 것이다. 젠장. 침입자다. 2층 냉동, 창고, 전원 그쪽으로 집결해. 백상의 차가운 목소리가 항구 전체의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항구의 모든 서치라이트가 냉동 창고를 향해 집중되었다. 그들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이쪽입니다. 서연은 박 기자를 이끌고 창고의 반대편 비상계단으로 내달렸다. 그녀는 비상계단을 내려가며 제로에게 긴급 통신을 보냈다. 제로, 지금이야 문병철에게 연락해. 항구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전망대. 문병철은 자신의 차 안에서 감지양의 혼란을 망원경으로 지켜보며 손을 떨고 있었다.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지금이라는 두 글자.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연이 알려준 서울 본청 감찰부의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접니다. 부산항만 경찰대 문병철입니다. 지금 감지항에서. 한편 서연과 박 기자는 1층의 거대한 냉동 설비실에 갇혔다. 사방에서 용병들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여기 숨어 계세요. 절대 나오지 마세요. 서연은 박 기자를 거대한 냉각기 뒤편의 틈새에 숨겼다. 그리고 그녀는 홀로 어둠 속으로 나섰다. 이제부터는 그녀의 전쟁이었다. 그녀는 게릴라전을 택했다. 복잡한 파이프라인과 기계 설비들 사이를 유령처럼 오가며 적들을 하나씩 처리했다. 소음기가 달린 권총으로 조명탄을 쏴서 적들의 시야를 교란시키고 쇠파이프를 던져 그들의 주의를 분산시켰다. 용병들은 숫자는 많았지만 이런 초근접 게릴라전에는 익숙하지 않았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적에게 하나둘씩 쓰러져 갔다. 멍청한 놈들, 흩어지지 마. 그 여자 혼자다. 백상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직접 현장으로 오고 있었다. 마침내 거대한 터빈실에서 두 사람이 마주쳤다. 백상은 양손에 날카로운 군용 단검을 들고 있었고 서연 역시 자신의 대검을 꺼내 들었다. 주변에는 쓰러진 용병들이 신음하고 있었다. 내년이었군. 내 부하들을 그렇게 만든 게. 백상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최 회장님이 내 실력을 보시고는 꼭 살려서 데려오라고 하시더군. 유감이지만 난 내 상사에게 볼 일 없어. 서연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두 그림자가 동시에 폭발하듯 부딪혔다. 새와 새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터빈의 굉음과 뒤섞였다. 백상은 짐승 같은 힘과 북파공작원 특유의 살기 가득한 기술을 사용했다. 그의 공격은 직선적이고 파괴적이었다. 하지만 서연의 움직임은 물처럼 유연했다. 그녀는 UDT에 정제된 근접 전투수를 사용해 그의 힘을 흘려보내고 치명적인 급소를 노렸다. 백상의 칼이 서연의 발을 스쳤고 서연의 발차기가 백상의 옆구리를 강타했다. 두 사람은 피를 흘리면서도 한치의 물러섬 없이 싸웠다. 백상은 자신이 압도적인 힘으로 밀어붙이면 여자인 그녀가 버티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상대가 강서연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그녀는 지옥의 훈련을 견뎌낸 율리시스였다. 서연은 백상이 크게 휘두르는 칼을 피하며 그의 팔 관절을 꺾었다. 고통에 찬 신음과 함께 백상이 칼을 놓쳤다. 서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의 목에 대검을 겨누며 완벽한 제압 자세를 취했다. 끝났어. 그녀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백상은 분노와 굴욕으로 가득 찬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윙 항구 전체에 찢어질 듯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수십 대의 경찰 차량과 특수기동대 버스가 항구의 정문을 뚫고 돌진해 들어왔다. 부산경찰청의 마크가 아니었다.
경찰청 본청 특수수사 감찰단, 서울에서 직접 내려온 정예 병력이었다. 전원 무기 버려 움직이면 발포한다.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지고 헬리콥터의 서치라이트가 항구 전체를 대낮처럼 밝혔다. 최태석은 자신의 배로 도망치려다. 특수부대원들에게 포위되어 무릎을 꿇었다. 문병철이 방탄조끼를 입은 수사관들 틈에서 수갑을 찬 채 그들을 안내하고 있었다. 서연은 박 기자를 부축해 터빈실 밖으로 나왔다. 서울 본청의 지휘관으로 보이는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시선은 서연과 그녀에게 제압당한 채 끌려 나오는 백상, 그리고 항구의 산더미처럼 쌓인 불법 무기 상자들을 차례로 훑었다. 문병철이 그에게 속삭였다. 저분입니다. 지휘관은 서연에게 경례를 붙였다. 신고. 잘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증거물과 인지를 확보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박 기자의 손에 들려있던 소형 카메라 그가 감금되기 전까지 찍은 기록을 그에게 건넸다. 여기 당신들이 찾던 진실도 같이 있습니다. 감지항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은 수갑을 차내진 그룹 조직원들과 용병들로 가득 찼다. 서울 본청에서 급파된 특수수사단은 일사불란하게 현장을 통제했다. 헬리콥터의 서치라이트가 밤하늘을 갈랐고 짙은 비구름 너머로 희미하게 새벽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영도구를 짓눌렀던 20년간의 어둠이 마침내 걷히는 순간이었다. 강서연은 담요를 뒤집어 쓴 박 기자의 곁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팔에서는 여전히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최태석은 저항을 포기한 채 평생을 바쳐 이룬 자신의 왕국이 무너지는 것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백상이 2명의 특수부대원에게 제압당한 채 여전히 서연을 향해 불타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문병철은 수사 지휘관에게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쏟아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동시에 해진 그룹과 결탁한 부산, 경찰 내부의 모든 인물들을 지목했다. 그의 증언은 박 기자가 목숨 걸고 촬영한 영상 증거와 서연이 넘긴 USB의 데이터와 맞물려 거대한 퍼즐을 완성했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부산항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부패의 연대기였다. 박 기자는 응급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기 직전 서연의 손을 붙잡았다. 그는 고문으로 부은 입술을 힘겹게 열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아버님의 원한도 이 진실도 영원히 묻혔을 겁니다. 서연은 말없이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살아남으세요. 그리고 당신의 펜으로 이 모든 것을 기록하세요. 그게 박 노인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일일 겁니다. 수사 지휘관이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신원을 대충 짐작하고 있는 듯했다. 강서연 씨 맞으십니까? 전직 UDT 율리시스 중령님. 서연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작전은 공식적으로는 문병철 과장의 내부 고발과 본청의 기획수사로 기록될 겁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난 그저 한 어르신의 장례식을 치러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곳에 볼 일이 없다는 듯 현장을 빠져나가려 했다. 지휘관은 그녀를 막지 않았다. 그는 이 초인적인 여성에게 경의를 표하는 의미로 조용히 경례를 붙였다. 서연은 감지항을 빠져나와 빗속을 걸었다. 날이 밝아오자 영도구에 민낯이 드러났다. 지난 며칠간의 격전은 마치 악몽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의 카페가 있던 자리로 향했다. 그곳에는
잿더미와 검게 그을린 골조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가 4년간 쌓아 올린 평화의 성전은 완벽하게 파괴되었다. 그녀는 그 잿더미 속에서 유일하게 불타지 않은 작은 원두 분쇄기 조각을 집어들었다. 해진그룹 게이트는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최태석과 백상은 물론 연루된 부산항만경찰대와 영도경찰서의 고위 간부들이 줄줄이 체포되었다. 그들이 밀수하려던 전략무기 부품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사건은 국제적인 스캔들로 비화되었다. 문병철은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그리고 가족이 협박받는 상황이었다는 점이 참작되어 감형을 받았다. 박 기자는 병원에서 회복한 뒤 이 사건의 전말을 다룬 탐사 보도 시리즈를 연재했다. 영도구의 눈물법이 외면한 섬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그는 올해의 기자상을 수상했다. 기사의 마지막 문단은 늘 이렇게 끝맺어졌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가면서도 불의에 맞선 이름 없는 영웅의 희생 덕분이었다. 영도구에는 서서히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해진 그룹이라는 거대한 족쇄가 사라지자 사람들은 다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두려움에 닫혔던 가게 문들이 열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항구에 다시 울려 퍼졌다. 부패한 경찰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본청에서 파견된 새로운 경찰들이 주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발로 뛰었다. 시간이 흘러 불타버린 카페 율리시스의 자리에는 작은 추모 공원이 들어섰다. 박노인과 그동안 해진 그룹에 의해 희생된 이름 모를 영도구 주민들을 기리는 공간이었다. 공원 한가운데에는 작은 현무암 비석이 세워졌다. 비석에는 단 한 문장만이 새겨져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은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강서연은 그 누구에게도 작별 인사 없이 영도구를 떠났다. 그녀는 자신의 임무가 끝났음을 알았다. 그녀가 원했던 평화는 아니었지만 그녀는 최소한 이 섬에 정이라는 이름의 평화를 되돌려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트럭을 몰고 영도대교를 건넜다. 백미러로 멀어지는 섬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은 처음 이곳에 왔을 때처럼 깊고 고요했다.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혹자는 그녀가 다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은둔했다고도 하고, 혹자는 세계의 분쟁 지역에서 약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가 남긴 용기의 불씨가 영도구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타오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몇 년 후 완전히 회복된 박 기자는 자신만의 작은 언론사를 차렸다. 그는 여전히 펜으로 싸우고 있었다. 어느 흐린 날 오후 그는 태종대 절벽에 서서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그는 문득 그녀를 떠올렸다. 율리시스, 지옥을 헤매고 돌아와서도 결국 자신의 길을 찾아 떠난 고독한 영웅. 그는 그녀가 지금 어디에 있든 그녀만의 평화를 찾았기를 진심으로 기도했다. 영도구의 바다는 그날따라 유난히 푸르고 잔잔했다.